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임검사 임명과 추 장관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고 추 장관 아들 서 씨 측은 규정상 병가에 문제가 없다며 허위 보도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410조 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넘기게 된다며 빚을 어떻게 갚을지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문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입기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부분 폐쇄됐던 국회가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국회는 당초 오전으로 예정됐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회의를 방역을 위해 오후로 늦춰 진행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와 입장은 무엇인지 홍정민 원내대변인을 직접 연결해 짚어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인 김성원 의원과 함께 코로나19 대응과 4차 추경 등 정기국회 현안에 대한 전략과 계획,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입장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지만은 여야의 공방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임검사 임명을 거듭 요구하면서 맹공을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면서 추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임검사 임명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8개월 넘게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사건 당사자이자 수사 지휘 라인에 있는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추 장관께서는 소설 써내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합니다. 못하겠다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사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최형도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특임검사 임명을 통해 조속히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찬성 여론이 보면 20대 여론이 한 주 사이에 7.1%포인트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추 장관 아들의 이른바 황제 휴가 문제 또는 특임검사 출근 못하게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불 거라고 봅니다. 김은혜 대변인도 청년들은 1시간만 복귀에 늦어도 탈영을 떠올리는데 추 장관 측은 미군 규정에 따랐다고 강변하며 특혜 본질은 피해간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추 장관 아들의 군 의혹을 비판했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으로 보통 국민들은 행사가 불가능한 반칙과 특권이 작용했다며 제2의 조국 사태를 연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드러난 의혹으로 볼 때 일단 둘 다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둘 다 반칙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추 장관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은 육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왔으면 할 수 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온 분들이 많아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야당의 특임검사 요구를 일축하고 지금은 검찰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혹은 의혹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밝혀질 때까지 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만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 장관 아들 서 씨 측 변호인도 의혹 해명에 나섰습니다. 서 씨가 군 복무를 한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며 규정상 병가와 휴가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부대 배치 청탁 의혹도 외부 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허위 보도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카투사도 인사와 휴가 등은 한국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죠.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세빚이 410조 원을 넘게 됐다며 이 빚을 어떻게 갚을지 국민에게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23번이나 실패를 거듭한 부동산 정책은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국난을 핑계로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가 채무를 GDP 대비 40%로 맞추기 위해 애를 쓰고 국가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했는데 지금 정부는 재정 운용에 대한 기준과 원칙 없이 빚만 계속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정 준칙을 조속히 도입해 부채 증가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180조 원, 박근혜 정부 170조 원 나라 빚이 늘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 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도 집중 부각했습니다.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비난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퍼붓고 힘으로 일방 통과시킨 전월세 3법은 도리어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감시기구의 설치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매물을 걷어들였고 서울 지역 전세값은 한 달 사이에 2, 3억씩 올랐습니다.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내 집 마련하겠다는 서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악법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협치 제안에 대해선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한다며 화답했습니다. 또 상생과 협치는 힘 있는 자의 양보와 타협에서 시작된다며 176석 거대 여당에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협치와 소통은 국가 위기 극복의 필수 요소입니다. 지금은 바로 협치가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원내대표가 비판으로 일관해 많은 아쉬움은 있지만 협치의 끈은 놓지 않겠다며 정책과 입법, 예산 협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위기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진지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혹평한 반면 국민의당은 정부를 질책할 때는 비장했고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는 결연했다며 호평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네, 국회 취재진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어제 건물 일부를 폐쇄했던 국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가 방역과 역학조사 때문에 오후로 좀 늦춰지긴 했지만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의원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선별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출입 취재기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문을 닫았던 국회가 오늘 오전 6시 정상화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각 정당 회의는 오전 방역과 역학조사 때문에 오후로 시간이 늦춰지긴 했지만 정상 가동됐습니다. 확진된 기자가 드나들면서 비상이 걸렸던 더불어민주당.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던 윤호중, 한정혜, 홍정민 의원 모두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자택 대기를 해제하고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법사위 소속의 국민의힘 김도읍, 유상범, 전주의 조수진 의원도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서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출입 기자들이 근무하는 소통관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국회 재난대책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확진자와 접촉된 기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고 1차 접촉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역학조사와 선별검사 조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별검사 추이 등을 지켜본 뒤 재개방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모레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첫 오찬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개회사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모두 힘주어 강조한 말은 협치였습니다. 먼저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포용의 여당, 협력의 야당이 될 것을 당부하며 협치를 주문했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책임 있게 결정합시다. 정기국회는 협치의 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우분투의 정신으로 여야 협치를 시작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우분투,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입니다.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를 시작합시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여야 협치의 물꼬는 모레 박병석 의장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국면에서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정치권발 협치 훈풍.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이어서 모레 여야 회동에서 사실상 가동을 멈춘 여야정 협의체의 재개 여부도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자리에선 야당 의원들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권한유착이라고 맹공을 폈습니다. 여당은 넷플릭스와 웨이브 같은 글로벌 업체가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윤성 기자입니다. 방통위회의에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쫓아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의 정치 편향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중심에 한상혁 위원장이 있다며 전형적인 권한 유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방통위원장님이 개인은 아니시잖아요.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될 방통위원장이신 거잖아요. 한 위원장은 지인과의 사적인 대화라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한 발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하고의 사적 통화인데 그 통화 내용까지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당 의원들은 KBS, MBC, SBS 등이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넷플릭스와 웨이브, 티빙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즉 OTT 업체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금 징수의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방송업계는 외국계 OTT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요. 한류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은 정책 추진에 뭔가 이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 밖에도 과방위에선 한울 원자력발전소 1, 2호기에서 방사선 경보가 발생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다면서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보조증기 회수탱크 응축수에서 나트륨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경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네,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을 넘겼는데요. 당 장악력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일부 중진 의원들과의 마찰음도 좀 들려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취임 후 100일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기간이 끝났고요. 이 중진들의 비판 발언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의도적으로 당 중진의 힘을 뺀다는 비판입니다. 이 중진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의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가 0입니다. 이 원구성 협상에서 지도부,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뜻에 따라서 18석 모두를 넘겨서 생긴 일인데요. 이 때문에 중진이 일할 자리가 없다는 볼멘 소리가 있고요. 여기에 최근 김 비대위원장이 당내 초선 의원들에게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권유하면서 이런 불만은 더 커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비판도 있는데요. 김 비대위원장이 혼자 집중 조명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의심입니다. 익명의 영남권 한 다선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 혼자 북치고 장구친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대위도 일부러 인지도가 낮은 사람들로 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익명 비판이죠. 네, 근데 실명으로 비판을 하는 중진 의원들도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선의 조혜진 의원인데요. 이 비대위가 당과 동떨어진 이 별동대 성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의원청에 와서 인사만 하고 사라지는 좀 민주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 대표가 없는 자리에서 당무가 협의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또 의원들과 의총 이게 별개로 움직이는 이 체제가 지금 계속 100일 동안 계속돼 있거든요. 물론 김 비대위원장이 시대 감각이 있고 정치 안목이 넓다, 좋은 평가도 냈습니다만 비판하는 표현을 살펴보면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다, 민주적이지 않다, 좀 사실 상당히 수위가 세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는 당내 인사는 장제원 의원이 있습니다. SNS에 2일, 3일, 6일 연이어서 비판글을 올렸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 살펴보면 하나의 흐름으로 나아갑니다. 1회는 의원들과 소통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당명 정강정책 개정 과정에서 독선적인 리더십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는데 이때는 요구사항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고요. 3일에는 당을 사유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비슷하게 시작을 해서 반문재인 진영 전체가 연대를 더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선적 리더십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른 진영과 선을 그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연대 당위성을 설득하고자 한 건데요. 장원의 보다 구체적인 목표는 엊그제 그래서 압축적으로 잘 드러납니다. 속 좁은 리더십으로 당을 운영하지 말고 권성동, 김태호, 윤상현, 홍준표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무소속 의원 복당 요구는 이 비김종인 세력의 가장 구체적인 요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무소속 의원의 복당 요구 가장 구체적인 요구라고 했었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이제 특히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몇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당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복당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지금 4사람이죠, 지금 무소속이요? 네, 그렇습니다. 당사자들 지금 발언 나오고 있는 게 있나요? 네, 당사자들 목소리도 나온 게 있는데, 예. 근데 그 전에 일단 보수 진영 제야 인사들도 좀 한 목소리 보탰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이재호 전 의원인데요. 이 특정 계파 이익을 위한 이 잘못된 공천의 희생자들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이 복당을 촉구했습니다. 4명은 일단 지난 4월 공천 당시에 이 공천 결과에 불복을 하면서 김 비대위원장가 날을 세웠었는데요. 이들을 당 안으로 들이려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중진들의 높아져가는 반발 분위기에 더해서 이 김종인 체제가 내년 4월 이 재보궐 이후에도 이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니까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당사자들은 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반기는 기색입니다. 김태우 의원은 가려운 건 먼저 긁어준 분들이 고마울 점이라고 밝혔고요. 이 내민 복당 명분은 역시 장제원 의원과 같은 야권 대통합 빅텐트입니다. 또 홍준표 의원은 이 장제원 의원이 올린 글에 댓글 형태로 올렸는데요. 이 장제원 의원이 나서주니 참 고맙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럼 이 무소속 4인의 복당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점쳐지나요? 현재 좀 얼핏 보아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역학관계가 복잡한 이유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홍준표 의원은 이 당 대표 출신이고요. 지금도 이 대권 주자 지지율에서도 5위권 안에 드는 이 거물급 인사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김종인 체제의 비판 목소리를 높였던 홍 의원이 복당을 하면 들어오자마자 다선 의원들과 손잡고 대립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요. 한마디로 이 반 김종인 목소리가 커지는 건데 이 때문에 이 김종인 비대위가 결단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적절한 시점이 되면 알아서 하게 될 것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는데요. 김 비대위원장과 입장을 같이 하는 초선 의원들에게서 이 보다 자세한 심증을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박수영 의원인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103석밖에 안 됩니다. 네 분이 들어와셔봐야 107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당 문제는 실질적으로 복당하신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박 의원은 김종인 체제의 100일에 대해서도 이 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 장제원 의원과는 반대 평가를 내놨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이 서울 부산시장 이 보궐선거 후보에 윤희숙, 김미애 초선 의원들을 추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중진 의원들도 나름 이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이 서울 부산 보궐선거 후보군 이 모색을 계기로 이 김 비대위원장과 초선 의원들 그리고 이 비김종인파와 이 중진 의원들 마찰이 보다 심화될 가능성 그리고 표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진 의원 일부의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불만 그리고 당 밖에 있는 무소속 사인의 복당 문제에 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한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에 따른 의료계 구제 대책 요구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대생도 성인이므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로서도 더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추가적인 접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고 정청래 의원은 의대생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려면 의협이나 의대생 등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읍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을 총선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는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직 이스타 비리 의혹 진상규명특위는 이상직 의원의 4.15 총선 공보물 내용만으로는 이 의원이 과거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의원이 유죄를 받은 증권거래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자기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했다고 돼 있는 공보물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정의당 당대표 선거는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배진교 전 원내대표와 박창진 갑질근절 특별위원장,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 김종철 선임 대변인입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 동시 당직 선거 후보 등록 기간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이며 토론회나 합동 유세 등을 통한 선거 운동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8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출입기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어제 부분 폐쇄에 들어갔던 국회가 오늘 오전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국회가 부분 셧다운된 것은 이번이 4번째였는데요. 언론과 누리꾼들은 코로나19로 벌써 5번째 자택대기를 기록한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어제 민주당 출입기자의 확진 소식과 함께 5번째 자택대기에 들어갔던 이낙연 대표가 하루 만인 오늘 다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한정혜 의원과 접촉해 자택대기에 들어갔었는데요. 한 의원이 어제 저녁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대기 상태가 풀린 겁니다. 코로나19 검사만 4번 받은 이 대표의 순환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종로구 예비 후보자였던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복지관을 방문해 감염 우려가 제기되면서 검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유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검사를 받았고 자택 대기 중에 음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초에는 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지역구에서 확진자와 악수를 해 그날 오전 오 의원을 행사장에서 만났던 이 대표까지 자택 대기에 들어갔는데요. 오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다시 활동을 재개했죠. 주위를 가장 놀라게 했던 건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달 17일이었습니다. CBS 라디오에 출연한 이 대표의 맞은편에 앉았던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 대표는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14일간 자가격리됐습니다. 하지만 순환은 당대표에 선출된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격리 해제 후 본격 일정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 의장실 당직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의장과 접촉했던 이 대표가 또 한 번 검사와 자택대기에 들어간 건데요. 음성 판정으로 활동을 재개한 지 나흘 만인 어제 또다시 집으로 귀가하면서 5번째 자택대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표의 연이은 코로나19 순환사의 누리꾼들은 프로 자가격리자라는 별칭까지 짓기도 했습니다. 5번의 위기를 넘기면서 코로나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이낙연 대표. 자택대기는 이번이 마지막이었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연이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보름 사이 3번이나 멈춰서면서 국회 운영 방식도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야당에서는 원격 표결 도입에 거듭 우려를 나타내며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표결입니다. 헌법상 국회 출석은 국회의장 출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벗어난 표결의 경우는 유연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되는 문제고요.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국민의힘 최영두 원내대변인은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에서의 원격 회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원격 표결에 대해서는 위헌 여지를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헌법상 국회 출석은 국회 회의장 출석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안과 안정성에 문제도 있다며 진작부터 영상회의 시스템이 정착된 호주 의회도 표결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달 2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이 특수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을 회의장에 모이지 않고 하는 게 가능한지, 국회법을 개정하더라도 헌법상 가능한지 사전에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원격 표결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헌법 49조에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원격 표결을 국회 출석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건데요. 최 원내대변인은 원격 표결이 결국 여당에게 유리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독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숙고와 협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회법 111조 1항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이 담겨져 있는데 현재 여당에서는 이를 개정하는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표결은 국가적인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인 만큼 여야가 함께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검토하고 협의해서 원격 표결 도입에 접점을 찾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학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와 입장은 어떤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죠. 홍정민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정민입니다. 네. 예, 그 전에 그 국회 출입기자 코로나 확진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회가 부분 패스했다고 오늘 개방이 됐는데 홍 의원도 이번에 그 기자와 접촉이 있어서 검사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결과 음성 판정은 나왔죠? 예, 제가 백브리핑 할 때 그 기자가 참석했다고 해서 어제 낮에 바로 병원에서 검사 받았고 밤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코로나 대책본부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제 음성 판정이나 뭐 능동 감시자라고 지정이 되어서 오늘부터 바로 출근을 가능하다고 해서 국회에 나왔습니다. 아, 국회에 나와 있는 거군요. 예.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대유행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홍 의원도 처음 검사 받아본 거겠네요. 예, 그 아마 잠깐 대기는 한 두세 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검사는 처음이었습니다. 네, 5번이나 받은 당 대표도 계시죠? 네. 네. 네, 어떻습니까? 당에 전부 다 지금 민주당에서 검사 받았거나 현재 자가 격리 중인 현역 의원들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예, 어제 그 확진자 발생으로 검사받은 분은 저 말고 이제 한정혜 뭐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받으셨고요. 예. 저 포함 세 명이 다 음성으로 나왔고 다만 윤호중 법사위원장님이 좀 더 밀착한 관계라고 해서 현재 자가 격리 중이라고 합니다. 아, 현재 자가 격리 중이다. 네, 다시 뭐 원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그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이른바 우분투에 대한 어제 이낙연 대표의 연설을 맞받아주는 내용도 있고 상당히 협치를 이끌어가려는 그런 의도는 있었습니다만 내용의 상당수는 코로나 재확산이라든가 부동산 문제, 의료 파업에 대한 책임, 심지어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문제까지 총체적인 비판들이었습니다. 집권 지금 정부에 대한 비판 중에 좀 수긍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선 이렇게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것도 당연히 뭐 야당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뭐 그것을 충분히 경청하는 것도 여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약간 비판으로 일관해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협치는 이어져야 하는 입장이고 말씀하신 대로 수긍할 만한 부분은 이제 주호영 대표님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뭐 청년들의 어려운 그런 현안들의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고 제시를 하셨는데요. 사실 뭐 코로나 등 외부 요인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께서
현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긍해야 하고 저희는 정부 여당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계속 돌이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정말 최근에 지금 코로나19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 어려움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대표라는 분들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네. 주호영 원내대표 여러 가지 비판 중에서 의료계 파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 의료진 평가르고 또 의료 현장에 혼란과 분열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사과해야 된다 이런 것을 오늘 비판 중에 상당히 앞부분에 담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정부 여당에서 어떻게 마무리는 됐긴 했지만 그래도 의사수렴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해서 반발을 산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정부 여당에서 의료진분들과 협의를 통해 공공의대 등 관련 현안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로드맵을 세웠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예, 정부의 큰 정책 방향이 옳더라도 이를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대 의견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역할은 이분들과 계속 대화하고 설득해서 합의점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화답을 했던 우분투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말을 제가 인용을 했었는데요. 네. 어제 어쨌든 간에 취임후에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던 이낙연 대표 이렇게 뭔가 여야를 넘어서 잘하자 여야정 정례 대화 재개도 제안했었는데 이번 정기국회 지금 이제 정말 여야가 힘을 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갈 계획이십니까? 예, 기사가 나긴 했는데 내일 모레 10일에 의장님이 주재해서 그 이낙연 당대표 그다음에 김종인 당대표님 양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회동을 또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선은 공동 정책이나 공동 입법, 정강 정책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정책 협치를 위한 회동도 제안할 예정이고 아까 오찬 회동처럼 이런 자주 만날 수 있는 모임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 홍정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회가 어제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이제 의사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국회에서도 정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또 계속해서 나오면서 앞으로 일정에 또 다시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도 좀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원내 수석 부대표이시죠. 김성원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원입니다. 네, 국회가 또 어제 다시 해제가 돼서 복귀한 지 이틀 만에 확진자 나와가지고 그랬습니다. 네. 다행히 지금 음성으로 많이 나와서 정리가 잘 됐는데 박병석 의장 국회의원들에게도 지금 동선을 최소화해달라 이렇게 당부도 했었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국회 일정뿐만 아니라 당도 여러 가지 지금 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일정이라든가 운영 여러 가지 좀 애로를 갖고 있죠. 우선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한테 먼저 이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또 방역 당국의 이 방역 그 지침을 준수를 하면서 코로나 퇴치에 가장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비대면 화상 회의를 통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지금 그 전에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 개정까지 전 당원들이 참가하는 상임정국위원회, 전국위원회까지 이렇게 다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지금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공무원들과 함께 또 기자들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확진자가 발생이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수년되는 그런 경우도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준비 중에 들어보셨겠지만 홍정민 이제 민주당 원내 대변인
야당으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는데 그중에 수긍할 만한 건 뭐가 있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최근 상황에 대한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공감해 준 가지고 고맙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네. 정치권이 모두 공히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 문제도 지금 계속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의 지금 체감으로 느끼는 경제 위기는 아마 공무원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여야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좀 해결에 나서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코로나19 상황 기자들도 출입하고 민원인이라든가 일반 국민들도 많이 방문하고 하기 때문에 언제 이게 다시 또 확진이 반복될지 모를까 걱정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국회도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원격 회의 또 원격 투표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 국회 사무처 차원에서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네. 원격 투표 관련해서는 상당히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벌어지는 것을 이제 크게 좀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정부 현안 질의라든가 어떤 장관에게 뭐 정책 질의를 한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언택트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다만 이 표결에 관해서는 우리 지금 국회법 111조라든가 헌법 49조에 그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국회법뿐만 헌법에도 걸린다고 해석하고 있군요. 예, 헌법 49조에도 네. 그 출석의 의미를 현장에서의 그 출석을 의미하고 있다는 그런 유권 해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 못지않게 헌법 체계상으로 봤을 때 어려운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보고 있군요. 예,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이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가 된다 그러면 저희는 좀 전향적으로 많은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또 7조 원대 4차 추경 편성도 공식화가 됐죠. 네. 이 4차 추경 편성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안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번 평선의 강론에서 일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59년 만에 이제 4차 추경이 이제 네. 현실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 4차 추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재원을 어떻게 하느냐. 100%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즉 빚을 내서 하는 만큼 이 추경에 대해서 적시적소에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사실 약 7조 5천억 정도의 이제 4차 추경이 이제 큰 틀로만 봤지 실제 이 추경이 어떻게 쓰일지는 아직 정부로부터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좀 꼼꼼히 따져봐가지고 실질적으로 4차 추경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우리 국민들의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또 국회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4차 추경 이후에 또 한 번 더 있을 여지가 있을까요? 아마 시간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본 예산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본 예산은 내년 예산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올해 또 이제 급하면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아까 뭐 계속해서 여야 간에 정말 진영 문제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 한꺼번에 전부 힘을 모으자 했는데 이낙연 대표 그동안 여야가 여러 가지 갈등해 왔었지만은 이번에 국난을 해쳐가는 동안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정말 통합의 정 실천하자 해가지고 여야정 정례 대화 다시 시작하자 했는데 지난번에도 계속 여야정 협의체 이런 제안하면 사실 막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의 경우는 의료 관련 문제가 구체적인 쟁점이 있고 하는데 어떻게 좀 여야정 문제가 좀 가동이 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까? 지금 많은 현안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단순히 이것이 이제 여당 혼자만에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야당이 어떤 제안을 한다고 해가지고 좀 풀어 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실질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그런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이 국회이기 때문에 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많은
어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국회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코로나19 있습니다. 상황에서 비롯되는 시급한 여러 가지 입법적인 조치 같은 것도 많이 논의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컨대 전국민 고용보험 문제라든가 논의가 되겠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이 복지 패러다임은 아마 급격하게 많이 바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 이런 것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시행을 했을 때 경제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것이 또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차근차근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면서 저희가 시행 시기를 좀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틀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든가 한 분의 국민도 소외됨이 없이 국가가 책임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야 없이 똑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경험을 하면서 우리 사회적인 관계라든가 생활 방식, 경제 정책, 복지 정책 다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네. 바로 이때 그러면서 정치도 한번 이제 정말 시대를 경험하면서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주위에서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 많이들 말씀하시죠. 이제 뭐 정치가 삼류라고도 그렇게 좀 조소 보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결국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지 뭐 정치가 제대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같이 기울어진 상황에서는 전혀 그 여야 협치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상임위원장이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가 지금 비정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정상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그다음에 대화 타협을 통한 또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국회와 행정부 또 사법부 간의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은 우선은 저는 국회를 좀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상임위원장 문제 재배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특임검사 임명이나 추장관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임검사 임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추미애 장관께서 그 국회에 나와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소설 쓰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거 간단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간단한 문제를 서울 동부지검에서 지금 8개월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추미애 장관이라고 하시는 분은 사법부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검찰에 대한 인사와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 검사로 하여금 외풍을 막아주면서 정확한 우리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특임 검사가 시행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 당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당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던데 네. 제가 어제 그래서 그 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한테 상황이 정말 논란이 커지고 있다라고 질문했더니 사안은 뭐 별 내용이 없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목소리만 크게 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꿩이 숨을 때 자기 머리만 숲에 집어넣고 몸은 밖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꿩이 저게 이렇게 머리 박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꿩 자신은 자기가 숨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 주변이 꿩 같다고 보십니까? 예, 국민들은 지금 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고 있는데 본인들이 마치 그러니까 손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자신들만 숨으면은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뭐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특임 검사든 특검이든 간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속수무책인가요? 어떤가요?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국 아빠 찬스에 의해서 올해 추미애 또 엄마 찬스. 자, 이것의 가장 공통점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는 그런 국민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특임 검사가 되지 않는다고 치면은 저희는 국회에서 외압을 방지할 수 있는 공정, 정당, 당당하게 할 수 있는 특별 검사를 추진해가지고 관철시켜가지고 국민들의 이 알 권리 반드시 좀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 광복절 당시에 보수단체들 광화문 집회가 또 코로나19 확산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면서 당시 통합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책임론이 제기가 됐었죠. 네, 구구단체들이 이번에는 개천절 집회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휴대폰이나 카드 사용 금지령까지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까?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메시지 내일 생각이신가요? 예. 메시지 당연히 내시겠죠. 근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떠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는 대규모 모이는 부분들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렇게 국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 국민들이 외치는 그런 불공정과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 가지고 국면 대전환을 이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의 집회는 사실상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 확산 계기가 되니까 하지 않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상당한 부분 시기가 지나서 안심할 때까지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 표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정말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역할을 원내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잘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갖고 국회에서 풀어가는 것이 저희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오만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렸지만은 다음 주에 개최되는 대정부 질문, 그 다음에 10월에 개최되는 우리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 독주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야당인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의 힘을 얻고 명확하게 밝혀내고 또 국면 대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지금 100일을 넘었는데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당 장악력이 높으신 분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일부 조금 중진의원들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가 결국 민주적인 정당이라는 그런 증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혼자만 잘했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고 요번만큼 지난 5월 이후에 원내와 원외가 이렇게 콤비네이션을 잘 이뤄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좀 드물지 않았었나. 요즘은 당 전체가 잘 엮어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저희가 이제 위기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03명이 180 이상의 여당 국회의원을 상대를 했을 때는 우리가 단합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103명이 모두가 전사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하나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는 동두천과 연천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죠. 이 지역 사업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서 국비 지원을 대거 확보했다고 들었는데요. 실력이 좋으셨네요. 아무래도 제가 초선할 때 예결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행정부랑 긴밀한 좀 면담과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갖고 예산 계획 짤 때 반영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셨군요. 미리 좀 행정부에서 예산 편성 단계서부터 그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에 들어갈 예정인지? 결국은 이제 동두천과 연천 우리가 접경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제 희생한 지역인 만큼 이제 그 국가가 좀 배상 차원에서 희생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 개발 등의 제약을 받아왔다 그 얘기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중첩 규제가 있었고 그런 규제 혁신과 규제 타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야지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쾌청한 초가을 날씨를 보였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낮에는 동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내륙 지역으로 비가 확대된다고 하니까요.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